자,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부분이죠. 예, 한마디로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 쫄지 마, 이거죠. 문제를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요. 되게 뭔가가 있을 거다, 깊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보시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만 발췌를 하세요. 그런 부분만 제대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럼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없죠. 근데 문제를 어렵게 보시고 자꾸 고민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실은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뭐 한다? 산으로 가요, 답이.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해결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기술사 시험은 쉽다 어렵다? 일단 깔아봐야 돼요. 이거 별것도 아니다. 어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따는 거. 운전면허증도 실기도 있고 필기도 있는데 운전면허증 따는 이제 필기가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점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산으로 가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툭툭 치면서 해요. 그리고 정말 좋잖아요. 아니 문제를 찍어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도 해드리고요. 거기서 핵심만 보세요. 계속 그거를 뽑아다가 자료를 하고 거기다 자료를 덧대고 차별화를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툭툭 치고 갑니다. 분류가 뭐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지? 이러고 치워버리세요. 그거를 더 상세하게 공부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세요. 다른 걸. 제가 얘기 안 한 거. 아, 이번에 내가 보기에는 어떤 김 교수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보세요. 그 시간에. 문제를 갖고 그냥 분석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뭐 하나 내놓으면 이런 차별화는 어떨까요? 저런 차별화는 어떨까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다 별로예요. 거기만 집중하세요. 뭔 차별화가 중요해요? 기본하고 중요가 중요한 거죠. 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차별화는 없어도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꾸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안 풀면 돼요. 안 풀면 돼요. 아셨죠? 예.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만 제대로 트레이닝만 되신다면 충분히 북구도 남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계속 나가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교량 받침 배치 시공식 유의사항. 자, 시험 문제 교량 받침에 배치 시 유의사항, 시공식 유의사항. 이건 뭐 많이 했던 거죠. 배치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죠? 배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 배치는 어떻게 하죠? 상부 구조물 교량이 어떤 형식인가? 그러니까 중요한가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곡선교냐, 사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건가요? 이거. 그래서 배치 시 고려사항은 교량의 형식, 곡선교냐, 사교냐 이런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예요? 이동량. 이동량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이동량이 많은 건 장경광교예요, 단경광교예요? 그런 것도 배치 시 고려사항이 되나요? 예. 그 다음에 발력, 지지력이 커요, 작아요? 예. 상부의 하중이 무거우면은 고무 받침으로 할까요, 강제 받침으로 할까요? 고무보다는 강제가 낫겠네요. 그래서 배치 시 고려사항은 이렇게 머릿속에 합니다. 위, 옆, 아래. 그러면 시공식 고려사항은 시공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돼요? 프리세팅. 먼저 맞춰봐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중간에 즉 이동량에 대한 부분이 교량식이나 교대칙으로 너무 과다하게 쏠리지 않게끔 맞춰야 되는 프리세팅 작업을 해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형하 공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죠? 너무 작으면 교체나 유지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 보통 형하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람이 작업하는 게 이게 어깨를 얼마로 봐요? 보통 50cm로 봐요. 어좁이 어깨 좁은 사람을 50cm로 보거든요. 40cm 이상은 돼야 돼요. 형하 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공식 유의사항은 뭐예요? 무수축 몰탈 타설해야지 그거 안 되면은 균열 생기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배수도 잘 돼야 되나요? 그 배수 안 되면은 거기 부식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쓰면 돼요. 근데 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3페이지는 못 쓴다? 유지관리 시 주의사항 쓰면 좋아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배치 시공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요. 그럼 1페이지는 못 써요?
재료의 요구 조건. 이게 내용을 보시면 재료,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가거든요. 시방서를 보시면 시방서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용어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어떤 재료의 그 품질 기준이나 이런 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계 나오고요. 시공 나오고요. 유지관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1페이지는 뭐예요? 이 교자장치의 요구 조건, 교자장치의 종류 및 특징, 재료. 2페이지에서는 배치, 시공시 유의사항 하고요. 3페이지는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이런 얘기를 써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량 받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공이나 배치 시에 제일 유의해야 할 게 뭘까요?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세요. 뭐가 중요할까요? 부발력이요? 그럼 부발력 대책 쓰세요. 요즘에는 곡선교나 다경관교가 많기 때문에 부발력에 대해서 취약하다. 자, 예를 들면 특수교 같으면은 2경관 연속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경관이에요. 여기 이제 중앙경관이 있고 측경관이 있는데, 자, 여기 하중에 올라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부발력이 걸려요? 그러면 요즘에 교자 장치 같은 경우는 다경관이나 특수교나 곡선교는 부발력이 꼭 걸리거든요. 그러면 교자 장치의 부발력 대책 어떤가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 갖고 우리 맨날 했었잖아요. 시험 문제를 교자 장치의 부발력 이렇게 문제도 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도 꺼내요. 또는 다른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배수 얘기 꺼내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 교자 장치가 교량 수명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배수 대책이나 이런 얘기도 중요해요. 보통 신축이음에서도 누수 방지 대책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니 교량의 경사가 구배가 종단 경사를 보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교대 부분에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데 신축이음의 누수 방지 장치라고 교자 장치에다가 어떤 배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여기가 다 썩을 거거든요. 부식이 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종점부로 이제 내려가니까 경사가 그러면은 배수 대책 얘기를 강조해도 될까요?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얘기를 강조해도 좋은데 뭐 나는 내가 보기에는 부발력이다. 어떤 나는 보기에는 내진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하나 강조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수로 터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이제 배수형 터널, 방수형 터널 얘기했는데 자, 수로 터널이라고 하네요. 수로 터널 중에 방수형, 배수형, 압력 수로형이요. 방수형, 배수형, 그다음에 압력 수로형. 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을 배웠어요. 배수 터널, 비배수 터널, 비배수. 실은 이거는 이제 도로 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수 터널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아래는 다 방수고요. 밑에만 배수예요. 그러니까 유선이 어떻게 꽂히냐면 이 밑으로 이렇게 이제 지하수위가 저하되면서 유선이 이렇게 이제 꽂히는 거죠.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는 방수고 엄밀히 얘기하면 요 밑에만 배수예요. 근데 비배수 터널은 완전 방수 터널이라서 어떻게 된다? 터널이 있으면 위아래가 다 방수니까 수압이 이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죠. 이만큼씩. 예. 이게 침투압이 작용한 게 아니라 정수압이 작용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다. 근데 이제 수로 터널은 다른 게 안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수압이 있어요. 만 빠지고 이건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배수형 터널은 물이 위도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위도 배수가 돼요. 왜냐면 도로나 철도 터널은 위에다 물, 제가 강의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완전 배수 터널은 그 도수 터널뿐이 없다고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배수 터널은 뭐냐면 위에서 물 떨어지면 철도나 도로의 차에 위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위는 방수고 밑은 배수예요. 근데 도수 터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도 비배수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선망이 이제 위로 이렇게 다 전후장으로 다 꽂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저 해저형 터널에서 보면 유선이 이렇게 꽂히는 이런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배수 터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예. 근데 여기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물이 이렇게 해서 개수로형으로 흐르고 얘는 압력수로는 관수로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하는 거예요. 얘는 수압이 한 요 정도가 안에서 수압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요. 편수압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수압이 일정하게 관의 압력대로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 터널을 비교할 줄 알면은 얘도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유선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방수형 터널은 어떻게 되죠? 수압이 어떻게 걸리죠? 이렇게 방수형 터널은 이제 이게 얘는 개수로고요. 얘는 관수로. 얘는 압력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물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들어가는데 방수형 터널은 전부 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수위가 높다고 하면은 방수형은 수압은 어떻게 걸린다?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있고 지하 수위가 있으면 이렇게 수압이 걸리니까 이만큼 수압. 우리 방수형 터널 이만큼 수압. 이만큼 수압. 예, 요만큼 와서 요만큼 수압. 이렇게 이제 걸리는 게 이게 이제 방수형이고요. 여기 내부 수압은 요만큼 걸리겠죠. 수압이 이만큼. 자, 그다음에 배수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이 다 빠지는 거니까 요거 하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하 수위가 밑에 있으면은 이게 수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밑이 다 흘러내리는 거고요. 수위가 있으면 기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도형은 뭐 하는 거죠? 여기는 수압이 작용하는데 내부 수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거 비교표 정도만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방수 대책 이런 얘기요. 누수 대책 이런 얘기 꺼내는 거죠. 이거는 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 터널에 대한 비교만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끌고 나가도 전혀 문제에 틀림이 없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배수형 터널과 비배수형 터널에 대한 차이점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수 터널은 물이 위로도 들어오죠. 위를 방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하죠? 보통 나트륨식으로 해요. 나트륨으로 해서 라이닝을 하는데 라이닝을 현타로도 할 수 있고 세그먼트로 붙여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수도 있어요. 뒤에 뒤치움 그라우팅을. 그러니까 나트륨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했어요. 우리 배수 터널과 비배수 터널 시험 문제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서술형으로요? 기출반에? 네, 풀었어요. 근데 실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시죠. 공부를 딱 하시다 보면은 야 이거 상하수도공학 얘기 아니냐? 이거는 안전 얘기 아니냐? 환경 얘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제자 어차피 이번에 회차에 정량적으로 뽑힐 분들은 뽑히게 돼 있어요. 즉 1000명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중에 답안을 못 써도 비교적 나으신 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뭐예요? 문제가 난이도가 높건 낮건 나하고 당 나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쉬우면 붙을 자신이 있어요 진짜? 있나요? 그거 더 어려운 얘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잘 쓰는데 그거야말로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것말로 붙기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난이도가 있어야지 학원에 다닌 효과가 나세요. 만약에 문제가 엄청 쉬우면 뭐예요? 학원에 다닌 효과가 좀 옅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와야지 돼요? 어렵게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야지 변별력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번에 품질기술사 시험 문제 보셨나요? 저는 이제 품질 안전 다 보거든요. 토질도. 자, 품질기술사 시험 문제 보셨나요? 그거 토목시공기술사 문제랑 똑같아요. 품질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이건 뭐 토목시공기술사 문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재 발생한 콘크리트에 대해서 폭렬 얘기 나오고 이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토목시공인지 이게 과연 품질 문제인가 하게 의심이 들게 냈어요. 그러면 저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다 시공에서 나왔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품질 얘기를 거기다 쓰는 거고요. 우리는 안전이나 품질이 나와도 시공을 좀 더 강조를 하고요. 요 차이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할까요? 자, 그 다음에 우수조정지에 대한 설치 목적, 구조 형식, 설치 시,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이건 이제 했죠. 자, 우수조정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조절지 얘기했죠. 조절지. 자, 오늘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 조절지 분산형 물관리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제 보시면 그 우수조정지에 대한 설치 목적, 우수조정지. 조절지나 우리가 이제 유수지와 조절지 얘기하는 거죠. 조정지에 대한 부분에서 설치 목적. 예, 그 다음에 구조 형식. 그 다음에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 또는 시공시 고려사항. 이 고려사항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시구안인데 설계 얘기를 좀 더 써주느냐 시공 단계에서 시공 순서별로 좀 더 써주느냐 차이지. 예, 지시구안 얘기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조정지의 설치 목적. 자, 유수지 조절지의 설치 목적이 뭔가요?
예를 들면 이제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우수조정지나 조절지나 유수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정지 얘기하는 건데 얘를 왜 설치하죠? 하류축의 유량을 분담하기 위해서, 하류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류축에 어떤 배수지나 이런 펌프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용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홍수 얘기 아니에요. 맞나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수도 있어요. 이수. 이 물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활용. 맞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수, 치수 개념을 쓰는 건데 결국 우리 이제 이게 홍수 대책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실은 저수지형도 있고 옹벽형도 있어요. 위를 다이크를 올려가지고 노출형으로 지상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식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지상식이 있고요. 지하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옹벽형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저수지형으로 해가지고 굴착식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 설치 구조 형식에 따라서 침투형이냐 여과형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또 풀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정답이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눠서 해서 지상 도출식으로 한다, 지하식으로 한다 이렇게 써도 맞아요. 아니면 이거를 담아두는데 침투형이냐 여과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푼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 형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식 오류사항은 뭘 설계해야 돼요? 자, 설계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그 가물막이 같은 거 보면은 가물막이 설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설유, 가시유. 설계 홍수량을 검토한 다음에 유수 전환 방식의 뭐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설계 홍수량 검토해야 되나요? 설계 홍수량 검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계 홍수량을 검토하고요. 하류의 펌프장의 용량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되나요? 그게 용량이 초과되는 분만큼 저수 용량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검토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되나요? 공비 또는 공사 기간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나요? 설계할 때? 당연한 얘기예요.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적용성 또는 지시구원. 그 다음에 시공식 고려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설치를 할 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이 있게 해요? 없게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분진이 많이 날리게 해요? 아니면 거기 침투수나 뭐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게 해요? 안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시 주의사항은 시공 단계별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든다고 하면 맨 처음에 굴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투과재나 투수성 재료나 토목섬유 깔거나 방수 재료를 깔잖아요. 그 다음에 복토하고 식생하잖아요. 그럼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굴착 시 어떤 유의사항 또는 투과재나 이런 토목섬유 포설 시 유의사항 찢어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복토하고 그 다음에 또 식생을 하고 주변에다가 조경을 하는데 그 부속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그래서 전중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맞나요? 실은 이런 것들 어떤 시방 기준 따져보면은 보면은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냐면 일반적인 공사 수준에서의 보편 타당한 얘기가 있지 엉뚱하고도 신비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얘기지. 결국 토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쟁이가? 맞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죠. 이 문제는 유수지하고 조절지 얘기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도 풀었고요. 분산형 물관리도 풀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요거는 치수만 쓰지 말고요. 뭐가 써야 된다? 이수 얘기도 쓰셔야 돼요. 재활용. 그런 얘기도 꺼내고요. 특히 분산형 물관리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하고요. 다음 갈까요? 예. 다음은 이제 해안매립공사의 공법의 종류하고 특징을 쓰겠습니다. 해안매립공사가 있어요. 해안매립공사. 종류, 특징. 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연안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다이크를 설치를 해서 이제 호안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여수토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매립을 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나중에 택지를 조성하는지 아니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해안을 매립할 거예요. 매립공사의 종류는 뭐가 있죠? 어떻게 매립해요? 수상에서 매립하는 방식이 있고요. 육상에서 매립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상 매립하는 방식은 뭐냐면 준설 운반 매립이에요. 준설을 하고 운반을 하고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제일 쉬운 방법은 육상 매립도 있거든요. 육상 매립은 뭐가 있어요? 굴착 운반 사토예요. 육상 매립은 굴착 운반 사토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네요. 나 이거 안 썼어. 괜찮아요. 이것만 써도 돼요. 아니 그럼 수상 매립 이걸 꼭 써야 돼요? 나는 현장에서 수상 매립만 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반대로 난
굴착운반 이것만 썼는데 토목만 썼는데 이것도 틀리지도 않아요. 가급적이면 둘 다 쓰면 좋지.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립공사는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 매립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진입로, 토치장. 이거부터 해야 돼. 1페이지에. 수상 매립은 뭐부터 해야 돼요? 준설선 선정, 항로 준설 이런 거. 아니 그거를 빠지로 옮기면 항로 준설도 하고 어떤 항로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행로, 운반로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설선 선정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뭐 한다? 유보율 확보 방안 또는 오탁 방지 방안, 뭐 이 얘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립공사는 어떻게 봐요? 두 개로 봐요. 수상 매립과 육상 매립. 아, 나 이번에 육상 매립 뺐는데 괜찮아요. 수상 매립으로 쓰셔도 매립은 매립이에요. 해안 매립이에요. 그러니까 준설선 위주로 쓰고 나 유보율하고 이런 것만 썼다. 괜찮다니까요. 나는 그 위주로 했다는데. 나 육상 매립만 썼는데 토공운반 썼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합리적인 답안은 뭐예요? 둘 다 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매립의 경로가 수상 매립이 있고 육상 매립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다. 이런 거 쓰면 뭐 쓴다고 했죠? 준설토 재활용이요. 예, 그 얘기 했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메인 말투공법의 종류별 시공시 주의사항. 이거는 우리 문제 이거 풀었죠? 예, 이것도 풀었어요. 예. 메인 말투공법의 공법의 종류 하고요. 종류별 시공시 주의사항 있어요. 자, 그러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굴착, 사수, 압입. 자, 굴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굴착과 중공굴착. 먼저 판 다음에 몰탈 주입하고 때려 박느냐, 아니면은 중공관에다가 오가를 설치해서 안에서 배토를 하느냐 해서 뭐가 있다? 중공굴착과 선굴착과 중공굴착. 중굴 방식이 있고요. 얘는 끝에다가 노즐을 해가지고 쏴 붙이면서 밀어 붙이는 방식이 사수 방식이고요. 얘는 압입 방식. 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압입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죠. 해서 한다. 자, 시공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물론 각각별로 쓰시면 되는데, 자,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돼요? 슬라임 처리 써야 되나요? 슬라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슬라임 처리 써야 되나요? 예, 슬라임 처리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수직도? 수직도도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니 연약 집안에다 말뚝을 박으면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전도 검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얘가 굴착 장비가 굉장히 커요. 오가인데 말뚝을 설치한다라는 대상은 뭐냐면 연약 집안에다 하지 단단한 집안에는 말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약 집안에다가 이 무게중심이 높은 항타기를 설치하면 뭐예요? 자빠진다고 해요. 안전에서 얘기하는 5대 악성 장비가 있어요. 사망재를 일으키는 5대 악성 장비 중에서 1등이 뭐예요? 항타기예요. 항발기, 항타기, 굴착기. 얘가 자빠지면서 사람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에 먼저 뭘 쓸 수도 있어요? 예, 항타기의 전도 문제와 전도 안전 확보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먼저 검토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해서 내용을 써서 주의사항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뭐 항타기에 대해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서 작업 전에서는 뭐 전도 검토를 한다. 작업 중에서는 수직도 검토를 하고 슬라임 처리를 하고 공벽 붕괴 방지를 한다. 예, 작업 후에 대해서는 지지력 또는 건전도 테스트를 한다. 이런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메인 말뚝은 뭐가 취약하다고요? 지지력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항타 말뚝보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요? 지지력 증대 방안, 선단 확장 말뚝이나 또는요. 때리기도 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소리가 심각할 때가 어디라고요? 최종 항타 시의 소리가 제일 크다고 했어요. 따라서 뭐 한다? 최종 항타 시의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요 정도가 나오면 좋다고 했죠. 이 문제는 3번 풀었네요. 보니까. 다방 클리닉 밴드도 하고 기출반도 풀고 예, 저기도 풀었네요. 예, 그 포커스 캠프도요. 뭐 이 정도는 쓰셔야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가겠습니다. 이게 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 이거는 넘어가세요. 근데 일단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건진법, 이제 우리 산안법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안전관리비, 이거는 계산 기준. 이것은 해보신 분은 알고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죠. 이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기준이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있죠. 계산 기준이 어떻게 하냐면, 내역이 붕괴가 됐을 경우가 있고요. 내역이 분괴가 됐을 경우가 있고요. 안 됐을 경우가 있어요. 내역이 붕괴가 되면 뭐냐면, 뭐예요? 네, 이제 맨 처음에 재료비가 있고요.
직공비가 있어요. 직노비, 직접 노무비. 해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인다? 요율. 요율이 보통 얼마로 하냐면 1.97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갑공사냐 을공사냐 공사의 규모에 따라 50억이 넘느냐 많으냐 뭐 하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갑공사에 50억 넘는 공사예요. 토목에. 그게 1.97이에요. 1.97. 일단 제일 많이 쓴다 하는 거고요. 내역 분기가 안 된 경우는 뭐예요? 얘가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한다? 총공사비에다가 70%를 봐요. 이게 이제 내역 분기가 안 돼 있으면은 총공사비의 70%를 보는데 총공사비를 뭘로 보냐가 이번에 산업법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설계 예가로 봐요. 설계 예가 70%를 보고요. 이게 직노비 재료비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한다? 요율을 곱해요. 장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가가 1,000억이에요. 근데 낙찰을 해가지고 800억에 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800억에 70%를 봐주는 건데 예가가 1,000억이면 1,000억에 70%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안전관리비는 많이 준다 하는 거예요. 일단 자 계상에 대한 항목 보겠습니다. 어떤 안전관리비 비목 항목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뭘 한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뭐가 있다? 인건비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보호구 착용하고요. 보호구. 그 다음에 시설비, 안전시설비. 그러니까 이거는 장구비, 인간, 그 다음에 장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에 대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는 뭐예요? 점검, 진단, 지도비. 하나 더 있어요. 인건비에서 뭐냐면 본사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인간이 안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구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장비나 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점검 진단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상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화, 안전모 이런 건 들어가죠. 자, 가설 통로나 계단 이런 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거는 시공비예요. 그건 안전관리비가 아니에요. 자, 가설 펜스 이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건 시공비예요. 그러니까 계상이 가능한 항목은 안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빙기, 쿨토시 또는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거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건 들어가요. 왜요? 안전보건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안법이 안전도 있지만 보건도 있어요. 보건은 뭐냐면 내가 너무 더우면 사고 나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많으면 내 건강관리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쿨토시 또는 제빙기 또는 뭐 미세먼지 마스크 이런 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예요. 그럼 신호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시공하는 거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산업법에서 또 바뀐 게 있어요. 뭐냐? 신호수 중에서 5대 악성 장비 있잖아요. 굴착기나 항타기 이런 거 밑에서 그 유도해주는 신호수 거긴 봐준대요. 왜냐면 그건 안전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대충 쓴 다음에 바로 뭘로 들어가요? 최근 산업법상의 어떤 개정 방안, 개정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실은 그거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러다가 안전까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아야지 강의를 하죠. 제가 모르고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는 해야 돼요. 시험 보라 그러면 괴로워서 싫지만 강의는 해야 되니까 해요. 근데 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업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예요? 낙찰가로 기준으로 했어요. 1,000억인데 800억에 따면 800억에 대한 70%에 대한 요율을 곱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다? 예가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봐주는 거예요. 맞나요? 80%로 땄다고 한다면 그걸 다 원래대로 보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만약에 하잖아요. 뭐예요? 그래도 예가 기준으로 해요. 설계 변경해가지고 감액이 돼도 일단 예가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고정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투입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예,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신호수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신호수가 있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거. 즉, 만약에 이제 크레인으로 해서 저걸 내려요.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 버팀볼을 내려요. 그럼 밑에서 막 신호하잖아요.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신호수는 봐줘요. 교통신호수는 안 봐주는데 그거는 안전하고 직결이 돼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보면 뭐냐면 직접적인 안전과 보건에 영향이 있으면 봐주는 거고요. 그거하고 관련 없는 일반 시공에 대해서 하면은 안 봐줘요. 계측비는 봐줘요 안 봐줘요?
계측비는 계측관리 비용이 있잖아요. 별도로. 이 진단점검비도 일반적으로 비용을 봐주는 건 안 봐줘요. 더블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안전에서 필요한 진단 지도비는 뭐 한다? 그거는 개정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런 취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앞으로 나올 확률은요? 지금 이제 120회 나왔으니까 앞으로 다음에는 240회 나올 거예요. 내 생에는 이제 거의 안 본다. 이런 건 안 쓰셔도 돼요, 실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해봤다 하면은 쓰는 거죠. 이거 해봤다 하면 쓰는 거죠.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끼는 문제, 제가 이번 시험에 예측 못했다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두 문제는 이제 제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나온 문제를 나왔다고 하지는 않아요. 뭐 저번 차수에 문제 냈는데 뭐 나왔다고 얘기는 안 하죠. 두 개 나왔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건설재해 종류, 원인, 재해 예방 대책. 이거 했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출반에서 했어요. 자, 이제 건설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쪽 안전으로 가자면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니까 건설재해 종류.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재해 예방 대책. 방지 대책. 재해 종류는 뭐가 있죠? 재해 종류는 실은 인적하고 물적이 있어요. 인적 재해는 뭐냐면 추락, 충돌, 뭐 낙하 이런 거예요. 예, 추락, 충돌, 그다음 전도. 우리가 이제 추락, 충돌, 협착 비슷한 것만 하면요. 또 전도, 도괴, 붕괴, 낙하, 비례, 비산, 또 감전. 뭐 이거 갖다가 붙이는 거죠. 낙하, 비례, 비산, 화재, 감전, 질식. 이게 다예요. 근데 뭐 어렵다고 한 게 아니라 3대 악성재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만 일어났다면 사람이 무조건 죽어요. 3대 악성재해가 있거든요. 이거 나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죠? 일단 추락 하고요. 질식. 질식은 질식되면 살아나오지가 못해요.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질식하고요. 또요? 충돌. 이렇게 해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3대 악성재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으니까 중대재해가 나니까 중대재해에 대해서 그거를 선진국형으로 중대재해 재해율을 반으로 감소시키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해율이 그 선진국 재해율보다 몇 배예요? 최근 5년간 자료 보면 몇 배예요? 예, 3배에서 5배. 작년은 뭐 4배라고 하고 그저 재작년은 5배라고 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3배에서 5배로 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뭐죠? 재해율 절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적 인적이 아니라 이제 자연적 인위적, 인위적. 자, 자연적은 뭐가 있죠? 뭐 태풍 또는 뭐 강우, 폭설 이런 것들 우리가 어쩔 줄 못하는 자연재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원인은 뭐가 있다? 인적 원인, 물적 원인, 또는 뭐 직접 원인, 간접 원인. 이게 저쪽에 이제 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인리라는 사람이 재해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유전적 원인, 사회적 원인, 개인적 원인. 그래서 유사계, 그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불행, 불상 이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고 재해가 난대요. 재해가 난대요. 그러면 얘가 직접 원인이고요. 얘가 간접 원인이에요. 근데 이 도미노라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거 하나만 빼면 안 일어나거든요. 저 직접 원인을 제거하면 된대요. 그 직접 원인은 뭐냐면 안전시설이 안 돼 있거나 안전보호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맞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기저, 이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 원인 취약성이 있어요. 유전적 원인을 볼까요? 이 사람이 불구자예요. 이 사람이 노령자예요. 노령자면은 기억이 깜빡깜빡하면서 학습한 걸 까먹고 하니까 결국 안전모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원인은 뭐냐면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기저 원인이 있어요. 이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취약자인 고령자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 지켜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는 뭐냐면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하고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원인에 대해서 뭐 한다?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거. 즉 안전시설 설치하고 보호하고 뭐하고 하고요. 얘는요. 교육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거 안 해줘도 인간이 깜빡깜빡하면 안 하거든요. 귀찮아하고요. 태도도 별로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휴먼에라. 휴먼이 좀 삐리리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뭐가 있다?
직접 원인인 어떤 물적 대책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간접 원인인 인적 대책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맞나요? 그렇게라고 안전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없지만은 이것들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이 많이 있어요. 하인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버즈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이 이래 먹었는데 교육을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원인은 인간이나 아니면 물적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예방 대책은 먼저 사전에 뭐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예, 교육 열심히 하고 뭐 훈련하고 이렇게 모의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방 대책이 되고요. 방지 대책은 뭐예요? 물적 대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보면 예방, 대응, 대비, 복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방 대책 따로 빼고 얘네들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어떤 인적 대책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나 교육훈련이나 뭐 이런 거 위험성 평가나 이런 어떤 그런 그 인적인 대책 얘기를 하고 여기는 물적인 대책을 얘기를 해서 꺼내시면 돼요.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대재해 아니면 중요한 거 강조해야 돼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 추락방지 대책 이런 얘기는 강조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정도. 근데 이 재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 풀었으니까 너무 안전 쪽으로 가서 이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건설 현장에서 하나 얘기를 들어서 흙막이 공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으시는 것도 하나의 그 답안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안전 쪽으로 가서 무슨 뭐 하인리 이론이 어떻고 하인리의 무슨 뭐 재해 예방 원칙이 뭐 4개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우리 수준 우리 이제에서 하는 시공에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었죠. 예방, 대응, 대비, 복구가 있고 뭐 인적이냐, 물적이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4-2 이거는 사장교 보강고도 가설공법 종류하고 특징이겠죠. 사장교 보강고도 가설공법 종류가 뭐가 있나요? 사장교 보강고도 가설공법의 종류 특징 가설공법이 뭐가 있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볼까요? PSC 교 가설공법은 뭐가 있나요? 동바리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장교가 여기 이제 주탑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교각을 설치하고 주탑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FCM으로 이제 가기도 하는데 보강고도 가설공법은 뭐였죠? 동바리를 이용하는 여기다가 다 되는 뭐예요? 가설 벤트. 가설 벤트는 동바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공바리를 사용하는 건 뭐였죠? 경관 진행, 분절 진행, 캔틸레버. 자, 한번 볼까요? 압출 방식도 되나요? 네, 캔틸레버 방식도 되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캔틸레버인데 압출을 해서 밀어붙이면서 케이블을 우리가 이제 비대칭 사장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바리를 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타워 크레인으로 끌어가지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 사장교 보강거드의 가설공법은 뭐예요? 동바리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예요. 아니 그러면 사장교 보강거드는 PSC 박스거드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는 이거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쓸 수 없다가 말이 돼요? 이거는 뭐 이교량 아닌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쓴다? 동바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안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FCM 하니까 뭐 한다? 캠버 관리, 불균형 모멘트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2번 풀었어요. PSC 교량에 대한 가설공법 한번 풀고 교량에 대해서 사장교 교량에 대한 부분도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주두부 얘기도 꺼내고 키세도 꺼내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푸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특수교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익스트라도주교 가설공법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은요? 아니면 현수교 가설공법 시공시 주의사항은요? 종류하고 시공시 주의사항은요? 다 뭐예요? 동바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밑에서 받치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안 되면 크레인 이용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교량으로 접근하세요. 교량 걷어 가설공법은 뭐가 있다? 동바리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FCM이죠. 그런 얘기를 끌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점 오염원의 정의하고요. 도로 오염시설물의 종류, 그 다음에 저감시설 얘기했죠. 이거는 우리 풀었죠. 예. 도로, 비점 오염원의 정의가 뭐죠? 오염 유출 원이
그 위치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 않은 오염원을 얘기하는 거죠. 점오염원과 달리 오염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위치, 이거는 우리 풀었으니까 하고요. 얘는 비교적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강우량하고 관련이 있어요. 강우량에 따라서 얘가 비가 안 오면 실은 유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많이 달려 있어요. 예,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자, 오염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제일 직접적인 영향, 그 물질은 영양염료예요. 질소나 인, 분뇨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도로에서 따진다면 어떤 부분도 있나요? 중금속, 바이러스, 요즘에 뭐 바이러스, 우리 구제역 같은 거 하면은 도로에다가 타이어에다 무지하게 뿌려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중금속, 영양염료 있고요. 바이러스, 중금속 있고요. 또요, 제설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예, 염화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오염물질이죠. 예, 그러면 오염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염료, 중금속 또는 뭐 기름, 예, 분진, 예, 또는 뭐 예, 여러 가지 제설제 이런 염화 칼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게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물어본 게 예, 오염물질 종류가 있고요. 저감 시설은 뭐가 있죠? 저류형, 침투형. 이거 우리 본 그 폭캠 때 하지 않았나요? 네 가지 해가지고요. 저류형, 침투형, 식생형, 여과형. 이거 했었죠. 오염물질에 대한 이거는 실은 그 기출반에서 한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도 풀었죠. 예, 다방 클리닉 밴드에서도 풀었는데 저류형, 침투형. 저류는 그냥 담아놓는 거고요. 침투형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침투를 시켜서 빼내는 거고요. 그 여과형이나 식생형도 있죠. 예, 거기서 좀 더 발달된 부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를 뭐 그 설치 시 주의사항 뭐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광촉매 도로 포장은 어떤가요? 광촉매 도로 포장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 그게 왜냐면 오염물질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 그거를 환원을 시켜서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내뿜는 거니까 광촉매 콘크리트를 이용한 도로 포장 같은 경우도 어떤 도로에서의 비점 오염원 저감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죠. 예,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식생형, 뭐 여과형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과 시공 문제 대책. 이거는 뭐 너무 많이 했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풀었어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로 나왔죠. 해양 콘크리트의 문제점 두 가지가 뭐가 있죠? 시공 중과 시공 후가 있어요. 시공 중에서는 뭐예요? 수중 콘크리트 문제인 품재다. 품질 관리, 재료 분리, 다짐 단일. 시공 후에서는요. 염해를 중심으로 한 복합열화예요. 즉 염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중성화도 있고 많은데 염해가 가장 커요. 그래서 뭘 중점 관리를 한다? 비말대 중점 관리 방안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이거 뭐 잘 쓰시라고 보고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터널 급곡선부 시공시 유의사항. 예, 한번 볼까요? 터널 급곡선부요. 이게 이제 쉴드 TBM을 하는데 시공시 유의사항. 자, 그러면 이거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는 쓰실 수 있나요? 터널 쉴드 TBM 시공시 유의사항을 잘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급곡선부만 쓰면 되겠네요. 급곡선부는 어떻게 시공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직선부와 곡선부의 특수성. 이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깡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잭이 있어요. 잭이 있고 이제 세그먼트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첫 번째,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종단면도로 이렇게 잘랐다고 보는데 위에서 봤다, 평면도로 봤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로 보면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면은 여기 잭 추력 있죠? 추력이 이쪽보다 이쪽을 세게 줘야 돼요. 맞나요? 이쪽을 세게 주면은 얘가 이렇게 꺾을 거예요. 실은 급곡선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를 굴착하다 보면 옆으로 삐딱선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잭을 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커터가 있거든요. 커터를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곡률 반경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곡률 반경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측 곡선이 있고요. 이제 외측 곡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잭 추력을 이쪽 바깥쪽을 내측을 세게 줘요? 외측을 세게 줘요? 외측을 세게 줘야겠죠. 이 커터를 외측을 많이 해요? 얘 간격을 좁게 해요? 내측을 간격을 좁게 해요? 여기를 구착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내측의 간격을 좁게 해야 돼요. 맞나요?
얘 회전 속도를 얘를 더 빠르게 해요? 얘를 느리게 해요? 더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카피 커터라고 해가지고 카피 커터를 더 달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커터에 대한 간격, 개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이쪽을 과굴착을 해야 이쪽으로 도니까. 그러면 얘를 곡선부로 시공하려면은 커터를 간격을 조절해서 더 조밀하게 하고 더 굴착을 빨리 속도를 빨리 하고 이쪽을. 얘는 잭은 어떻게 해요? 이쪽이 잭의 압력을 더 크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부담이 가거든요. 세그먼트의 균열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맞나요? 또 이쪽을 깎아내다 보면 이쪽에 여굴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굴을 해야지 이쪽으로 꺾어지니까. 맞나요? 그리고 세그먼트도 틀려요. 세그먼트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세그먼트를 붙이는데 이쪽에 세그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테이퍼, 곡선부로 해서 이게 반격이 폭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이퍼 세그먼트를 붙이고 여기는 잭을 크게 주고 얘는 굴착을 이쪽은 많이 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곡선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잭 압력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대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굴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걸 커터를 많이 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 얘기 정도 꺼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시공시 주의사항을 곡선부 시공시 주의사항이라고 써놓고 그냥 일반 시공시 주의사항에서 여굴 대책 이런 거 썼다. 그것도 괜찮아요. 커터 간격이나 뭐 이런 얘기 쓰고 국산화 썼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30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예, 운 좋으면 뭐 61점 나오고요. 운 나쁘면 59점 나오거든요. 그럼 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따라서 곡선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뭐 한다? 1페이지에 이런 거나 쓰는 거예요. 곡선부의 특수성. 이런 것 좀 쓰고요. 그럼 직선부하고 비교표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예요? 그냥 직선부로 위주로 쓰는 거예요. 곡선부라고 쓰면서. 그래도 그게 크게 어긋남이 없어요. 앞에 곡선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꺼내겠죠. 뭐 이 세그먼트는 이렇게 테이퍼식으로 한다. 단면이 변화된 단면에 세그먼트를 쓴다. 잭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곡선의 공유 간격의 중심보다 외측에다가 잭의 압력을 크게 준다. 여기는 굴착을 이쪽을 과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커터 수의 간격을 줄이고 커터 수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죠. 선형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측량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 손상과 여굴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구글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그 변곡선 그 급단면 급곡선부에 대한 어떤 시공사를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거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터널 이제 우리 공학회가 있죠. 따로 지방공학회에서 빠져나와서 터널공학회가 있잖아요. 터널공학회 사례도 한 두어 줄 나와 있어요. 뭐요? 잭 추력 얘기하고요. 요 얘기가 두 개만 나와 있어요. 달랑. 그것도 두 줄이에요. 두 줄.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를 누가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요? 그러면은 야 특정 이거 해본 사람만 시험 잘 보는 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비슷하게만 쓰셔도 기본 점수 합격의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하나 안 했나요? 예, 이거는 자켓 구조물은 자 생겨먹은 게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게 이제 우리 맨날 얘기하면 자켓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자켓 구조물에서 이게 이제 동바리처럼 이렇게 해서 철제 구조물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켓 구조물 시공시 주의사항은 630과 수상공을 얘기해서 630에서는 구체공, 수상공에서는 기초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파이 받고 이렇게 파일 항타에 대한 부분이 기초공 얘기하는 거고요. 630에서는 얘를 제작, 진수, 운반, 거치해요. 근데 결국은 이 구성 재료가 강하고 콘크리트니까 뭐 한다? 해양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강의, 부식 대책 얘기 꺼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서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 나는 해상 케이슨이나 암벽 구조물 같은 거는 쓸 수 있다. 케이슨 시공시 주의사항을 쓸 수 있다. 케이슨이 강과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630 수상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아 나는 케이슨 기초는 쓸 수 있는데 자켓 기초는 못 쓰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630과 수상공으로 나누고 중요한 건 뭐 한다? 해상 콘크리트 타설 시의 어떤 품질 관리, 그 열화에 대한 대책, 염해 부식 대책, 철근에 대한 부식 그 강제에 대한 부식 대책 얘기를 강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여러분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봐왔지만 적중률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한두 문제만 빼고는 다 맞춰요. 그게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제를 응용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도수로 나왔잖아. 제방 안 나오고. 제방이나 도수로 나요. 하천시설물은. 아, 이번에 자켓 구조물 나왔다. 켓이나 자켓이 나요. 똑같은 어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게 안전이냐 품질이냐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아까 몇 문제는 제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안전관리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쓰세요. 근데 모르신다. 그럼 그거 하나 뺀다고 해서 되지 않죠. 우리가 문제를 할 때 뺄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합격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분류, 문제풀이. 분류는 암기, 문제풀이 반복하시라는 거죠. 반복. 어차피 암기는 이제 직전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해요? 응용.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쉬었다가 1시간 쉬었다가 2시부터 하는 건데 본 강의는 여기서 할 거예요. 2시부터. 근데 문제를 이제 오늘 테스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쪽 303호나 이 밑에 1층으로 가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이 본 강의가 끝나서 4시간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그 본 강의가 끝나면 끝나고 바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모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본 강의를 들으실 분은 305호에서 2시에 오시면 되고요. 예, 문제를 푸실 분은 303호 저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하고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며칠 남았죠? 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한번 달려서 또 좋은 어떤 합격률을 올려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